일본 방송계를 뒤흔든 폭로가 전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신입 여성 아나운서의 용기 있는 결단이 일본 내부의 부조리를 세상에 드러낸 건데요. 한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이어지며 일본 사회의 현실과 한국의 차이가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한국을 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이 사건, 그녀의 폭로가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후지TV의 신입 아나운서 이치카와 미레이입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자니 뿌듯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메인 아나운서가 되겠다는 제 꿈이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릴 적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오래도록 병상에 계셨어요. 매일 침대에 누워 계셨던 아버지의 하루는 텔레비전으로 시작하고 끝나곤 했죠. 특히 뉴스를 자주 보셨는데 화면 속 사회의 변화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이 늘 진지하셨어요. 그 모습이 어린 제게는 참 인상 깊었어요. 아버지는 뉴스 속 기자나 아나운서를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참 멋지다고 하셨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막연히 언젠가 저 화면 속에 나오는 사람이 되어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아픈 아버지께서 언제고 제 모습을 자랑스럽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던 시간은 고되고 외로웠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말투 하나하나를 다듬고 발음을 교정하며 작은 실수도 반복하지 않으려 수백 번씩 연습했어요. 밤늦게까지 원고를 읽다 지칠 때면 아버지가 항상 해주셨던 격려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미래이는 어떤 일이든 잘 해낼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었거든요. 시험날 아침, 저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모든 걸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임했죠. 합격자 발표날 제 이름이 명단에 적혀 있는 걸 보고 숨이 멎을 뻔했어요.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가장 먼저 아버지께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생했다고 하셨고 저는 꼭 메인 아나운서가 돼서 아버지께 세상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릴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미소를 떠올리며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지금 제게 주어진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자리가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게 주어진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살아가려 해요. 그날 리허설을 마치고 저는 곧바로 회의실로 향했어요. 아침 뉴스 준비를 위한 회의가 시작될 시간이었거든요. 방송국 내부는 늘 분주했어요. 빠르게 오가는 스태프들, 여기저기서 들리는 지시와 대화, 그리고 촬영 장비가 굴러가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작은 한 점이 되어 조용히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신입이라 눈에 띄지 않으려고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회의실은 길고 큰 테이블과 빼곡히 놓인 의자들로 가득했어요. 테이블 중앙에는 여러 문서와 자료들이 쌓여 있었고 커다란 스크린에는 준비 중인 뉴스 주제 목록이 띄워져 있었죠. 제 앞자리에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일본 내에서도 최근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화제가 되는 만큼 이 뉴스는 오늘 회의의 중심이 될 것이 분명했어요. 메인 뉴스라 위급 상황이 아닌 이상 제가 맡을 일은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꼼꼼히 지켜봤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선배 기자들은 각자의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니터링했던 내용들이 하나둘씩 거론되었는데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었어요. 특히 한국 탄핵 관련 뉴스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은 진짜 이렇게 반반 갈라져서 곧 망하겠다며 선배 기자 중 한 명이 얘기했어요. 모두들 그 말에 웃으며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누군가는 한국 사람들 냄비 근성 뻔하다며 금방 연예인 스캔들 터지면 또 잊혀질 거라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 말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는데 저는 그 분위기 속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리포트에 적힌 내용을 살펴보니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비난에 가까운 표현들이 많았어요. 냄비 근성이라는 표현까지 적혀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 단어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의미로 쓰이는지 알고 있기에 더욱 충격적이었죠. 뉴스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나운서의 역할이라고 배워왔던 제가 느끼기엔 이 리포트는 너무나 치우쳐 있었어요. 하지만 신입인 제가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말할 용기는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보다 뛰어난 경력을 가진 선배들이었고 저는 그저 맡겨진 원고를 읽는 역할에 충실해야 했죠. 그저 묵묵히 자료를 정리하는 척하며 이야기를 듣는 데에만 집중했어요. 이런 상황은 일본 방송국에서 흔한 일이었어요. 일본 언론은 국제 뉴스에서조차 자국 중심적이고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저도 학생 시절 외국 뉴스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고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관심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는데 방송국 안에서 이런 대화를 직접 듣게 되니 단순한 관심 부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회의는 1시간 정도 진행되었고 한국의 정치 상황뿐만 아니라 일본 내 사회적 이슈들까지 폭넓게 다루어졌어요. 하지만 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비난조의 대화와 리포트 내용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일본 언론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은 왜 이렇게 일방적이고 비판적인 걸까라는 의문이 떠나질 않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가려는 순간 복도에서 선배 아나운서 한 분과 마주쳤어요. 그는 짧게 미소를 지으며 미레이, 잘하고 있어. 이곳에서 인정받으려면 실력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것도 잘해야 해라고 얘기했어요. 순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실력 외에 다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말이 가벼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다른 부서로 걸어가는 선배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회사 내부에서 종종 느껴졌던 묘한 분위기가 떠올랐어요. 상사들이 연예인과 친밀한 관계를 과시하며 나누던 대화들, 아나운서들이 모여 속삭이던 이야기들 말이에요. 방송국 내부에서 연예인은 중요한 존재였고 그들과의 친분은 개인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여겨지는 듯 했어요. 어쩌면 그 선배의 말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한 번은 편성부장이 커피를 마시며 연예인 누구랑 이번 주에 저녁 식사하기로 했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처럼 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옆에 있던 다른 아나운서들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던 장면도 기억났어요. 그때는 그냥 그들만의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들이 나누던 대화가 단순한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열린 사내 모임에서도 저는 어딘가 어색한 기분을 느꼈어요. 신입으로서 이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었고 긴장된 마음으로 조용히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죠. 모임이 한창 무르익을 때쯤 한 선배가 술잔을 들고 결국 여성 아나운서는 얼굴이 전부야라고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가 품었던 열정과 노력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제게 있어 아나운서는 단순히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정확히 전달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마치 이 일이 겉모습만으로 평가된다는 뜻처럼 들렸어요. 속이 상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저보다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분위기에 반박할 용기가 없었어요. 모임이 끝나갈 무렵 선배 아나운서 한 분이 제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는 처음엔 다 그래. 그런데 이런 건 그냥 눈 감고 넘어가야 해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제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것들이 무색하게 느껴졌고 이곳의 현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슬프게 다가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사내에서 마주했던 말들과 분위기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선배가 했던 눈 감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어요. 그것이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라는 뜻일까요? 하지만 제겐 그것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가 꿈꿨던 직업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그날 밤 휴대폰이 진동하며 라인 알림이 떴어요. 화면을 보니 편성부장 이토 타케시의 이름이 떠 있었죠. 내일 저녁 롯본기 그랜드 하얏트로 와. 중요한 회식이 있어라는 메시지였어요. 갑작스러운 초대에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해졌어요. 저는 신입이었고 이토 부장은 후지 TV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거든요. 방송 편성과 주요 출연진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그의 의견은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왜 내가 초대됐을까? 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신입 아나운서를 그런 자리에 부를 이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다른 선배들은 이런 자리에 나가기도 하고 때론 중요한 인맥을 쌓는 기회라고들 말했지만 제게는 너무 이른 일이었어요. 혹시 실수를 하게 될까봐 불안하기도 했고
왜 하필 나인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초대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정해진 시간에 롯본기 그랜드 하얏트에 도착했어요. 호텔 로비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부드러운 카펫이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묘한 긴장감을 주더라고요. 로비 한쪽 구석에서 시간을 확인하며 기다렸어요. 아직 초대받은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고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도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잠시 후 이토 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도착했나? 장소가 변경되었다. 이제 스위트룸으로 올라와라는 말이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스위트룸? 왜 레스토랑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어쩌면 단순히 식사를 하기 위해 준비된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레스토랑이 아닌 호텔방이라는 사실이 묘하게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정된 층으로 올라가면서 손끝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마주치는 복도의 적막함이 오히려 긴장을 더하게 만들었어요. 번호가 적힌 문 앞에 도착하자 손을 내밀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안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제 귀에 먼저 들어왔어요. 스위트룸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방 안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고 분위기는 겉보기엔 화기애애했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커다란 거실 중앙에는 유리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벽 한쪽에는 고급 와인과 칵테일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고 잔잔한 음악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세련되고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이 오히려 제게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중 몇몇은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던 얼굴들이었어요. 특히 일본 국민 스타로 불리는 하야시 타케루가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와인잔을 들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또 다른 유명 연예인이 앉아 있었고 둘은 무언가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직접 보는 것이 처음이라 놀랐지만 그 놀라움은 곧 긴장으로 바뀌었어요. 왜 이런 자리에 내가 초대된 걸까라는 의문이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거실 중앙에 서 있던 스태프 중 한 명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방 한쪽 구석의 소파에 자리를 잡았어요. 처음부터 중심에 서고 싶지 않았고 조용히 상황을 살피는 것이 최선이라고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자리가 저와는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방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스태프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뭔가를 정리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방을 빠져나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새 연예인들과 몇몇 여성 아나운서들만 남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어딘가 묘한 긴장감이 몸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어요. 하야시 타케루는 소파에 앉아있던 한 여성 아나운서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어요.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지만 몸짓에서는 어색함이 묻어났어요. 그 옆에 앉아있던 또 다른 연예인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성 아나운서에게 말을 걸며 점점 거리를 좁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선배 아나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체념 같은 것이 엿보였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를 포함한 신입 아나운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몇 도 올라간 것처럼 몸이 땀으로 축축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저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이 자리는 분명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방 안의 분위기를 느끼며 조용히 앉아 있는 것뿐이었어요. 방 안의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 이상하게 변해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크고 과장되었고 연예인들의 행동도 지나치게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특히 이시다 류지의 행동은 눈에 띄게 불쾌했어요. 그는 옆에 앉아있던 여성 아나운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농담을 건넸고 그가 뻗은 손길을 피해 그녀가 몸을 약간 비틀자 오히려 장난스럽게 더 가까이 다가섰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온몸이 굳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상황을 살피고 있을 때 그는 제 옆에 느닷없이 자리를 잡았어요. 술 기운이 오른 얼굴로 무언가 말을 걸며 제 어깨 너머로 팔을 살짝 기대는 듯한 자세를 취했어요. 저는 최대한 표정을 관리하며 미소를 짓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손끝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의 손길이 점점 제 허벅지로 내려왔을 때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이건 잘못된 거야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자리에서 저항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순간 저는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피해야겠다고 판단했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쪽에 있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마른 상태였어요. 물을 틀어 손을 적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여기로 부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왜 제가 이 상황을 겪고 있어야 하는지 머릿속이 온통 뒤엉켰어요. 몇 분 후 심호흡을 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방 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거실에서 사라졌고 그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침실 쪽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문틈으로 그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만히 서 있던 제 눈에는 그의 모습이 침실 안에서 보였는데 그는 전라의 상태로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행동이 너무 노골적이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는 손짓으로 저를 침실로 부르며 장난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고 저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여기서 거절하면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제 발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일은 할 수 없어라는 강한 생각이 제 안에서 차오르며 결국 저는 침실로 들어가는 대신 문 쪽으로 돌아서 방을 빠져나왔어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어요. 스위트룸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차오르는 걸 억누르느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해서야 저는 가까운 의자에 앉아 조용히 몸을 웅크렸어요. 그 순간에도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왜 이런 상황을 내가 겪어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 방에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비정상적이었지만 제겐 그것을 말로 표현할 방법조차 없었어요. 밤새 심장이 쿵쾅거려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스위트룸에서의 불쾌한 기분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결국 다음 날 저는 결근 신청을 하고 하루 종일 집안에서 고민에 빠졌어요. 이곳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이 방송국에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을지 전혀 자신이 없었어요. 방송국에서 꿈꾸었던 제 모습은 분명 이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이곳의 현실은 너무 낯설고 무서웠어요. 한편으로는 이번 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제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면 오히려 제가 잘못한 것처럼 비난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오랜 친구 후지모토 리나였어요. 리나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로 누구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졸업 후 일본의 대기업에 들어갔고 당시 우리 모두가 그녀의 성공을 축하했었죠. 하지만 몇 년 전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이후로 연락이 뜸했지만 그녀의 이름을 보는 순간 반가움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스쳤어요. 전화를 받자 리나는 밝게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활기찼지만 어딘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며 묻더니 제 목소리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낀 듯 했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왔고 저는 망설이다가 최근 겪은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놨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며 울먹이는 목소리가 되자 리나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제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리나는 일본의 대기업에서 일하던 시절 거래처 회식에 참석했던 경험을 털어놓았어요. 그날도 평범한 회식인 줄 알았는데 회식이 끝난 후 부장이 거래처 사장과 그녀를 단둘만 남겨두고 떠났다고 했어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얼른 자리를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사장은 점점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불쾌한 농담을 건넸다고 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사장이 노골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다고 했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사장은 더욱 힘을 주어 리나를 제압하려고 했대요. 리나는 강한 공포심을 느끼고 사장의 얼굴에 술을 뿌리고는 곧바로 방을 나섰다고 했어요. 그 사건 이후 회사에서는 그녀의 태도가 문제였다며 오히려 그녀를 나무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장이 공식적으로 그녀의 퇴사를 종용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리나가 그런 일을 겪고도 꿋꿋하게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일본 사회의 부조리가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한 분노도 함께 밀려왔어요. 리나는 회사에서 그 사건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였다고 했어요. 회사 내의 분위기는 그녀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고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리나는 그때의 경험이 자신을 바꾸어 놓았다고 했어요. 일본에서 더 이상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거였죠. 한국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그곳에서 자신을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상황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리나가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듯이 저도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속한 이곳의 현실을 바꾸는 일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고 그저 묵묵히 견디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레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는 너의 가치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와닿았어요. 제가 겪은 일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그리고 제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리나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저에게 하나의 거울 같았어요.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보여주는 거울이요.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딛고 새로운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켜냈어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용기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리나와의 통화 이후 제 마음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어요. 그녀의 경험은 제가 겪은 일과 너무나 비슷했지만 동시에 그녀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흔한지 그리고 제가 처한 상황이 특별히 불운했던 것인지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창에 용기를 내어 몇 가지 키워드를 입력했어요. 일본 아나운서 성희롱, 성상납 사건, 일본 연예계 폭로 같은 단어들이었죠.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수많은 사례와 기사가 떠올랐고 그 내용은 대부분 제가 겪은 일과 다르지 않았어요. 한 기사에서는 유명 여성 아나운서가 특정 연예인과 관련된 스캔들로 인해 방송국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쓰여 있었어요. 그녀는 사내에서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가 더 큰 비난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댓글창은 더 끔찍했어요. 뻔히 알면서 들어간 거 아니냐. 본인이 원해서 그런 거겠지라는 말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어요. 화면을 보던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사례에서는 유명 여배우가 성희롱을 폭로한 후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녀는 폭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몰리는 상황 속에서 고통을 호소했지만 사회는 그녀의 목소리를 외면했더라고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문란한 여자, 관심을 끌려는 사람으로 몰리는 현실은 너무나도 잔인했어요. 그런 기사들을 읽으며 저는 일본 사회의 문제를 더 명확히 느낄 수 있었어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순간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는 이 구조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 사회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할까? 왜 용기를 내어 말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걸까? 스크롤을 내릴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특히 성상납에 대한 기사들을 읽으며 저는 그 현실이 얼마나 만연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방송계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치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었어요. 이런 일이 뉴스나 인터넷에 보도된다는 건 그저 몇몇의 사건만 표면 위로 드러났을 뿐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의미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문제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어요. 인터넷 창을 닫고 모니터를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만약 제가 지금의 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면 과연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요? 왜 그런 자리에 갔냐는 말을 듣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러면서 리나가 한국에서 느꼈던 자유와 존중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더 이상 이런 부당한 구조 속에서 스스로를 억누르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살고 있었죠. 반면 저는 여전히 이 사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진실을 말하면 제 커리어는 어떻게 될까? 이 방송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며 이어졌어요. 제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리나처럼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제가 지켜야 할 건 제 자신이라는 점이요. 리나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이 제게 작은 용기가 되었어요. 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어요. 하지만 그 빛 속에서 저는 이 도시에 대한 정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곳은 제게 기회를 준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만든 곳이기도 했어요. 모니터 앞에 앉아 손끝으로 자판을 만지작거리며 저는 어떻게 해야 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제 자신을 지킬 수 있을지 생각하고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폭로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폭로를 결심하기 전날 밤, 저는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서 조용히 TV를 보고 계신 아버지 옆에 앉아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제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꺼내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아빠, 나 사실 요즘 방송국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라고 말하자 아버지는 화면에서 시선을 돌려 저를 바라보셨어요. 평소에는 항상 온화한 눈빛이었는데 그날은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천천히 방송국에서 있었던 일들과 제가 겪은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말을 이어가면서도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긴장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깊게 숨을 내쉬며 제게 미안하다고 하셨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빠는 상관없다고 하시며 최고의 아나운서가 되기보단 저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내가 어떤 결과를 마주하더라도 내 편이라고 하시며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라고 하셨죠. 그날 밤 아버지와의 대화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늘 제가 기대어 쉴 수 있는 든든한 존재였지만 이번에는 저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지지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날 저는 주간지 기자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후지TV에서 여성 아나운서를 접대 도구로 사용하는 실태를 폭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이름을 숨기기 위해 미즈탄이 아이코라는 가명을 사용했어요. 메일을 보내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이게 옳은 선택일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그때마다 아니, 이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며칠 후 기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조용한 카페의 구석에 앉아 그와 마주했어요. 그에게 제 경험과 함께 방송국 내에서 관찰했던 부조리한 관행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이야기하면서 제 안에 억눌렸던 분노와 슬픔이 터져 나왔어요. 여성 아나운서를 단순히 접대 도구로 사용하는 이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어요. 기자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며 메모를 이어갔어요. 그의 표정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 뒤 제 이야기가 주간지를 통해 공개되었어요. 처음으로 인터넷 뉴스 기사에 떠있는 제목을 봤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목에는 후지TV 내부 성상납 의혹 폭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이때처럼 조용히 묻힐까 싶었지만 예상외로 난리가 났습니다. 기사가 나온 직후 후지TV 내부는 혼란에 빠졌어요. 국민 스타의 이미지가 추락했기 때문인지 광고주들이 연달아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몇몇 광고주들은 공식 성명을 통해 후지TV와의 협업을 재고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 스타 하야시 타케루도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어요. 그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급히 대체 인물을 찾는 데에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방송국 안팎은 완전히 뒤집힌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혼란의 중심에 있는 저는 고요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인터넷에는 제 폭로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진실을 말한 용감한 여성이라며 저를 응원했어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나선 그녀의 용기가 대단하다는 댓글을 읽을 때마다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반대편에는 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았어요.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 폭로한 거 아니냐는 댓글을 읽을 때는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말한 진실이 왜곡될까봐 두려웠죠. 후지TV 내부에서도 제 폭로에 대한 반응이 엇갈렸어요. 몇몇 동료들은 조용히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너의 결정을 응원해라는 메시지를 보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일부 선배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는 말을 남기며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그 소식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저는 제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폭로한 이후 후지TV는 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할지 그리고 진짜 변화가 생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제 선택이 이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이 문제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직서를 내러 본사에 들렀죠. 제가 출근했다는 걸 알고는 이토 타케시 부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제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문을 세게 닫고는 저를 노려보았어요. 미래의 메인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길래 도와줬더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반응이 예상 가능했기에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제게 따졌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터뜨리면 너만 힘들어질 뿐이야.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다면 진작에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라고요. 그의 말은 어딘가 뻔뻔하면서도 위협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말을 조용히 듣던 저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이곳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이 부조리한 현실에 눈 감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라고요. 제 말에 그는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젓더니 방을 나갔어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불러올 결과를 다시금 떠올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자 미소를 지으며 수고했다고 말했어요. 아버지의 한마디는 늘 제게 큰 위로였어요. 저는 그 앞에서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울음을 그치고 나니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어요. 미래의 내가 선택한 길이 옳다고 믿는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고요. 그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늘 저를 응원해 주셨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격려는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두려움을 조금씩 덜어주었어요. 떠나는 날 아버지는 공항까지 저를 배웅해 주셨어요. 짐을 들고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는 제 뒤를 따라오던 아버지는 출국장 앞에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내 결정을 존중한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나는 항상 내 편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니 도쿄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도시 그리고 그 속에서 마주한 아픔과 갈등이 뒤섞인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어요. 그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창밖의 하늘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저는 그 하늘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나를 지킬 거야. 그리고 이 선택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랄게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러 한국으로 향했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용기를 내어 한국행을 결정한 주인공에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